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문 작성 10개명 중에서 9번째, 과학 글쓰기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윤리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작성 10개명도 이제 9번째, 그리고 10번째 주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10번째 주제는 제가 과학 철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할지, 아니면 연구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참고문헌, 해외, 국내, 그리고 저 논문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표기를 하고 인용을 하는지 기법 중심으로 강의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10번째를 논문 심사와 발표로 주제를 가지고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맥락을 살펴보고 10번째 마지막 강의를 다음 차수에는 하고 논문 작성 10개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학 글쓰기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인다. 그리고 연구 윤리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한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과학 글쓰기 부분은 연구자분들이 일정 부분 적용을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연구 윤리 부분은 논문 유사도 검증을 꼭 필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과학 글쓰기와 연구 윤리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 글쓰기라는 용어 자체를 논문 작성하는 데 적용을 시킨 이유는 어법에 맞게, 문법에 맞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논문을 서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논문이라고 하면 먼저 단어, 가장 기초적인 게 단어죠. 그 다음에 문장, 문단, 문서, 하나의 장을 문서라고 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연구자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실의 학하고 관련되는 논문과 어떤 교재를 많이 보면서 소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시기에 공존하는 두 단어는 하나는 진화를 하고 하나는 진화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부분입니다. 1970년대 혹은 1800년대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현재는 진화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해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공시적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현재까지도 통용되는 언어는 통시적 언어다. 자, 이러한 개념을 두시고, 또 여러분이 연구하는 분야에 적합한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광수 교수님이 사용했던 행정 언어론, 이렇게 해서 행정학에 맞는 언어가 있고, 지역개발, 사회개발, 새마을학에서는 거기에 맞는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학문을 하는 학자나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 영역하고 관련되는 단어를 신중히 선택을 하고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문장 전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의 단어 선택에도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렵고 또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이 띄어쓰기 부분은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다음이나 네이버나 안 그러면 한글에 파일을 넣어서 일정 부분 추려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복합명사 부분입니다. 연구 방법을 붙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일관성 있게 다 붙였어야 됩니다. 이 복합명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위해서 일종의 조작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붙여쓰기를 해야 될지 일관성 있게 하나의 논문에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흔히 이야기하는 논문에서 비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장한다, 이렇게 서술어가 주어와 일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혼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논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과 이론적 논의 단계에서는 미래형으로 이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 분석 결과라든지 연구 방법에 접어들게 되면 현재형 혹은 과거형으로, 특히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는 아니죠. 그죠? 이게 이런 부분을 이제 정확한 시제를 사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논문 요약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도 시제에 맞게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본인이 연구자가 관행적으로 쓰는 어법이나 단어를 유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연구 논문을 10번, 20번 검토를 하더라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주변의 동료나 선후배를 통해서 이러한 본인이 관행적으로 쓰는 어법이나 단어를 잡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서술어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띄워준다든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관행적으로 쓰는 단어는 본인이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동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입니다. 외래어 표기 이 부분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넣게 되면 프로그램, 패러다임 이런 부분도 정확한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문법에 맞게 외래어 표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문장을 일관성 있게 서술을 해야 된다.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뭐 문장이 명확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다른 영역에서 다루지 않거나 또 중요한 부분만 제가 과학 글쓰기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 때 독립 변수는 가로축에 세로축은 종속 변수를 둬야 됩니다. 물론 어떤 자료 데이터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가로를 먼저 읽고 세로를 읽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가로축, 종속 변수는 세로축에 두고, 또 이제 측정 단위나 센치나 킬로그램 뭐 이런 부분을 표시할 때는 행과 열의 제목 앞에, 네모 칼럼 앞에 넣는 게 맞지 각 그 숫자마다 센티미터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과학 글쓰기는 논문을 지도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은 연구자가 문장을 산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에서 충분히 레포트를 통해서 또 보고서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공계열의 학생이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A4 용지 10장 정도는 자기의 견해를 서술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문장 실력이 되어야지 논문을 쓰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인용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논문을 통해서 글 쓰는 연습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논문 작성을 하다 보면요, 이게 학술 논문이든 학위 논문이든 이렇습니다. 일주일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의 문장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시간을 통해서 10개, 20개의 문장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면, 내가 문장에 3사라는 부분을, 3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3사만 알고자 할 때는 3사만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 2, 3, 4, 5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 3사라는 문장을 쓰면서 5라는 문장도 건들 수 있고 1이라는 문장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장을 뽑아내기도 그만큼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학 글쓰기 다음에 연구윤리 부분입니다. 연구윤리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다른 사람의 인용을 어떻게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든 질문지를 하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 영역을 이야기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심층 인터뷰나 어떤 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연구 윤리 부분도 체크를 해서 같이 논문 심사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학과에 따라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장에서는 유사도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사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접 인용을 하게 되면 유사도 부분에 일정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고 인용을 제대로 했는 경우에는 물론 넘어가게 되지만 가급적 6단어 이상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용을 표기하지 않고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두 문장 이내 꼭 필요하면 3문장까지는 허용을 하되 너무 단락에 많은 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일한 출처, 동일한 어떤 인용 학자, 연구자를 연속적으로 배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고 또 윗부분에 동일한 부분 같으면 그 텀을 둬야 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인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정락 2021은 이렇게 했다. 이 부분은 간접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앞에 두는 부분이 있고 문장 말에 하였습니다. 해가 이정락 2010 등은 직접 인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장을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고 앞부분에 둘 때는 본인이 일정 부분 해석을 해서 축약을 해서 인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이렇게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사도 검증을 할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유사도 검증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터니 카피킬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 아이덴티케이터도 있고 KCI 문헌 유사도 검색 서비스도 있습니다. 검사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이 혹은 심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유사도 검증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검증 비율 결과까지 통상적으로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5, 6, 7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10 이하는 뭐 통상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도 가급적 석사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한 5, 6선에서 유사도 검증 결과가 퍼센테이지가 나와주는 게 뭐 타당하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번 주제 과학 글쓰기 그리고 유사도 검증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학 글쓰기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참 그렇습니다. 자, 문장 생산 영역이 되지 않아서 논문을 쓰지 못하는 연구자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도 이런 글쓰기 부분을 강의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글쓰기 부분을 충분히 연구자는 학습할 필요가 있다. 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